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론 수업을 할까요? 투자론. 우리 수험생들이 그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감정 평가론과 더불어서 가장 어렵다, 힘들어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사실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도 그래서 세 문제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소 6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에서는 가장 많은 문항수가 투자론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투자론을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공식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식 많이 쏟아져 나오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최소 2개 이상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투자론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나름 얼리버드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좀 이 부분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후자의 방법을 강력 추천하는 바이니까요. 투자론 좀 힘드시고 처음 들으시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고득점으로 갑시다. 투자론 열심히 하셔서 한 만약에 7개, 8개 나왔을 때 절반 이상만 맞춰주신다면요. 부동산 학개론은 합격 점수가 아니라 반드시 고득점까지 가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자론 출발하기 전에 투자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뭘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현재 1억을 써서 1년 후에 한 1억 2천만 원 얻고자 하는 거. 현재 1억을 써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얻고자 하는 거.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에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뭐를 희생하냐면 1억을 희생해야 되는 거고요. 이 1억은 현재의 확실한 지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의 확실한 지출. 그럼 투자는 목적이 명확하겠죠, 그죠? 두 글자로 표현하면 수익입니다. 투자는 수익을 얻는 건데 불행히도 이 수익은 미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발생하는 수익을 갖다 우리는 불확실하다 그래요. 불확실하다. 그래서 결국 투자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래 불확실한 수익인데 요 불확실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불확실이 두 글자로 위험이에요. 불확실이 두 글자로 위험. 그럼 저랑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확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불확실이 뭐라 그랬죠? 위험이라 그랬죠. 좋습니다. 불확실이 위험이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랑 실제로 실현되는 수익, 기대했던 수익이랑 실현되는 수익이 얼마나 벗어나지? 이걸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치와 실현치가 조금 벗어나면 위험이 작은 거고요. 기대치와 실현치가 많이 벗어나면 위험이 큰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험의 반대말, 위험은 무엇과 반대말인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위험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확실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위험의 반대말은 확실한 걸 위험의 반대말로 봐요. 이걸 우리 다시 해석하면 뭐라 부르냐면 무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위험의 반대말은 무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위험. 그럼 얘는 내가 기대했던 수익하고 실현되는 수익이 벗어나느냐? 전혀 안 벗어납니다. 기대했던 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대표적인 무위험 투자 대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예금이나 국채. 뭐 국채까지는 됐고 우리나라는 국채 많이 안 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국채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는 요걸 예를 들겠습니다. 예금. 자, 만약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2%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요 2%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2%는 1년 뒤에 확실하게 나오나요? 네, 확실해요. 예금 안 해봤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뭐 되더라? 실현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 대상을 갖다 우리는 무위험 자산이라 그래요.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정기예금이나 국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은행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투자론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막 은행이 부도가 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넌 돈을 넣으면 확실하게 내가 예측된 수익이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투자했을 때 수익률 요 2%를 뭐라 부르냐면 무염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자산은 무슨 자산? 무위험자산. 그런 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무위험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위험률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무위험률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무위험률을 얻기 위해서는요, 딱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짓 절대로 안 해도 되고, 앞에 붙어 있는 요거, 그 1년이라는 시간만 딱 흘려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왜 주는 건데? 라고 묻는다면,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다.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위험률은 웨이프를 주는 거라고요? 너 시간 때운다고 고생했어? 하고 주는 수익이지 위험 부담한다고 고생했어? 하고 주는 수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험의 반대말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투자의 정의가 뭐죠? 그러면 투자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것인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이 미래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하다. 불확실을 두 글자로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은 내가 기대했던 거랑 실현되는 게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세 가지 자산을 예를 들게요.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다면 주식, 부동산, 예금. 보통 이제 이렇게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기대했던 거랑 실현되는 게 조금 벗어나요? 많이 벗어나요? 많이 벗어나죠. 그럼 이거는 위험이 뭐하다? 크다 그래요. 오케이?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는 기대치와 실현치가 조금 벗어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그 지역의 어떤 평균 수익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하지만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런 경우도 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에 비해서는 적게 벗어나는데 그렇다고 안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위험이 뭐하다? 작다. 주식에 비해서는 근데 예금은 여러분들 내가 기대했던 게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기대치와 실현치가 안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뭐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 투자론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위험이 크다, 위험이 작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투자론을 공부한 이후에는 위험이 크다, 위험이 작다, 위험이 없다까지 공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이 크다, 위험이 작다, 위험이 없다. 위험 없다를 얘기해 봐야 됩니다. 위험이 없다는 건 수익이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하죠. 그런 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뭐라 부르고? 무위험율이라 부르고 그런 자산들을 뭐라 부른다? 무위험자산. 무위험자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예금이나 국채. 얘는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 맞습니까? 다만 얘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냐면 시간 때운다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그 대가로 주는 수익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요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듣고 넘어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는 위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무위험, 확실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거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많이 얻고 싶어 할 거예요. 위험을 줄여보고자 할 거거든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방법, 우리가 공부하시는 가장 유명한 방법은 분산 투자예요. 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다가 가다가 넘어지면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바구니에 분산해서 담자. 이걸 분산 투자라고 하고 분산 투자를 좀 유식한 표현으로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죠? 미래. 지출 언제 나간다 그랬죠? 현재. 잠깐만 일로 한번 보실래요? 우리 현재 값어치를 두 글자로, 현재 값어치를 두 글자로 현가라 그래요. 현가. 현재 가치. 지금 이 시간부터 제 입에서 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현재 가치구나
미래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치. 미래가치는 좀 특이하게 가운데 두 글자를 땁니다.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내가. 자,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율 한번 써볼까요? 이자율이 만약에 8%다. 이자율 8%를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8%로 땡기면 한 4,600 정도 돼요. 1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땡기면 한 4,600. 참고로 21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기면 한 1,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800이라는 금액과 21년 후에 1억이라는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에 가입하면 뭐 암보험금 얼마, 사망보험금 얼마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그 일반인들은 그 암에 걸리면 얼마 준다고? 사망하면 얼마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부동산학 개론 선생은 항상 화폐 시간 가치를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현재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땡겨요. 그래서 보험 하시는 분이 뭐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땡기고 있어요 하고 막 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현재 가치로는 이 정도 금액 준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지금 사망해야 그 금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사망할 예정이라면 그 금액 못 받는 거지.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내가를 현가로 땡겨올 수도 있어야 되고 현가를 내가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작업, 이걸 할증이라고 하거든요. 할증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작업은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할인. 이 정말 유명합니다. 할인.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다음 주에 이걸 원래는 그 11월 달에는 잘 안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는 하려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내가를 현가로 할인해요. 이렇게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합니다. 이때 내가를 현가로 할인할 때나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할증할 때는요, 이자율이라는 소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 놈이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이름이 할증할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수익률로 바뀌고, 할인할 때는 이 이름이 할인율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세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요? 이자율, 이 8%가 할증될 때는 이름이 살짝 뭘로 바뀌고, 수익률, 할인될 때는 이름이 할인율,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수익률 같은 말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자율, 할인율 모두 같은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단지 역할에 따라서 이름만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이름이 뭘로? 수익률로. 할인될 때는 할인율로.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제 딸내미 친구들 이렇게 같이 동네에서 지내는 부모님들은 저한테 다니 아빠라 그래요. 다니 아빠 잘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다니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이렇게 친구들이랑 또 잘 지내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똑같은 놈인데 저한테 동훈이 아빠라 그래요. 내가 동훈이 아빠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다니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고, 동훈이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역할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수익률로, 할인될 때는 할인율로 퉁쳐서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표현이 같은 말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따라해보세요. 하리수 같은 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하리수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율과? 할인율과 이자율과 수익률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1억을 투자했고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얻고자 한다면 현재 1억이 커요?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커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미래에 있는 그 1억 2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시킨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 현가 상태 그대로, 한 놈 내가 상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란 얘기예요. 1억은 냅두고 요 미래에 있는 1년 후에 있는 1억 2천을 현재 가치로 할인시켜서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시켜서 그 금액을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짓을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이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그런 짓을 뭐라 부른다고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투자는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지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수익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수지. 그래서 제 입에서 앞으로 수지 뜨면 수입과 지출을 퉁쳐서 수지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은요, 상당히 단어를 길게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은 단어가 아무리 길어도 다 쓰거든요. 근데 개론은 웬만하면 다 줄여버립니다. 현재같이 네 글자도 길다 그래요. 현가 그래요. 미래같이 네 글자 너무 길다 그래요. 내가 그래요. 근데 민법은 아무리 말을 길어도 다 쓴다니까. 반사회 질서에 관한 법률 10글자야. 비진이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다 그딴 식이라니까. 응?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전부 다 말이 그렇게 길다니까. 근데 개론은 상당히 효율성의 학문이라서 단어를 다 줄여버립니다. 진짜 웬만하면 다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수요 공급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 줄여서 뭐라 그래요? 수급이라 그래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줄여버립니다. 수급이 요즘 안 좋아서 수요 공급 상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수익과 지출 뭐라 그래요? 수지. 근데 최근에는 수지란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 수입은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지출은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현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돈들을 현금에 그렇지 흐름이라 그래요. 흐름.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렇게 흐름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왜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수지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수지를 이렇게 불러요. 잠깐만요. 좀 단어가 이상하네. 이게 뭐죠 이게?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플로우.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박사학위를 우리 출제위원들 중에서 일본에서 받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받아오신 분들도 계신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자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옛날에 전부 다 수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력고사 이후에 수능 세대들이 드디어 이제 정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능 세대들이 정교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출제원으로 들어가시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플로우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수지라는 표현 대신에 흐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공존하고 있어요. 뭐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표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반반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돈들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얼마 들어오는데 얼마 나가는데 우리 이것을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현금 수지의 측정.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단 말이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요 자기 자본을 뭐라 부르냐면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지분만으로 투자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출할 때 보통 부채를 끌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를 끌어온다? 부채. 부채는 내 돈만으로 안 될 때 가져오는 거 맞습니까? 자, 물건 들 때 내 힘만으로 못 들 때 가져오는 게 뭐냐면 지렛대거든요. 내 힘으로 못 들 때 지렛대 활용한다. 내 돈만으로 못 살 때 부채 활용한다. 여기서 부채가 아까 지렛대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예 영어를 써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능 세대들이 교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렛대 효과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가 뭐야? 지렛대요. 레버리지가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나오나 그렇지는 않고 한글로 레버리지 이렇게 나와요. 놀라지는 마요. 막 영어로 레버리지 이렇게 영어 나오지는 않고 한글로 레버리지, 뭐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이렇게 나옵니다. 레버리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결정하는 기법을 갖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라 그래요. 이 기법에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여기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요게 그래서 투자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투자론 내내 뭘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뭘 얻기 위한 거냐면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수익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지출을 해야 된다. 수익과 지출을 배워야 됩니다. 수익과 지출. 그리고 이 수익은 언제 발생하는 거라서
미래 발생하는 거라서 불확실하다 그랬어요. 불확실을 두 글자로 위험.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부하실 거고요. 수익은 미래 발생하고 지출은 현재 나가니까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하고 현금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며 지출할 때는 부채를 끌어오기 때문에 지렛대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투자할까 말까를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투자론 내내 공부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데 잠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보니까 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뭘까? 투자 투기는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투자와 투기는 명확히 구분이 돼요. 학문적으로는 뭐를 투자라고 하고 뭐를 투기라고 하냐면 투자는 부동산을 사요. 취득이라 그래요. 취득을 해서 운영이라는 걸 하는데 잠깐만요. 이 운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투자론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영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뭐요? 영업. 그래서 영업은 뭐 영업하러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서 운영하는 걸 영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사서 운영 영업을 하고 처분하는 것은 투자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사서 운영 영업을 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즉 투자는 몇 단계? 3단계. 같이 한번 가볼까요? 뭐야? 취득, 운영, 처분이고요. 투기는 몇 단계? 2단계. 뭐하고요? 취득, 뭐 없이, 운영 없이, 영업 없이 처분하는 것을 투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어차피 돈을 쓰는 단계고요. 수익은 두 가지를 통해서 얻어요. 첫 번째,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고 처분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 영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갖다 우리는 소득이득, 영어로는 income gains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분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을 우리는 영어로 capital gain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뭐가 소득이득이고 뭐가 자본이득인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샀어요. 0, 1, 2, 3, 4, 5, 5년차 1, 2, 3, 4, 5 여기 취득이에요. 여기 취득, 여기 처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운영,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영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면서 생기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해서 생기는 수익은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냐면 취득과 처분 사이에서 발생되는 수익입니다. 그렇죠? 이런 수를 갖다 우리는 보유기간 동안에 생기는 수익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보유기간. 뭐를 통해서? 운영 영업을 통해서 어떻게 발생한다? 매기간. 이게 매년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번 생기는 거지 그러면? 5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5번 생기는 수익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소득이득이라니까. 그래서 돈의 편의상 우리는 암묵적으로 1년 동안을 가정합니다. 몇 년 동안? 1년. 1년이라는 기간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제 입에서 저기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다. 부채 서비스가 얼마입니다. 영업소득세가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거는 얼마 동안? 1년 동안. 하우롱 1년 동안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임대료 수익이나 지대 수익 같은 거 있습니다. 요걸 계산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자, 잘 들어요.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이라 그래요. 영업 현금 흐름 계산. 요게 이제 총 몇 단계가 있냐면 10단계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가능 총소득. 여기서 공실미 불량 부채를 빼요. 기타 소득을 더하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영업 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부채 서비스세 빼면 세전 현금 흐름, 영업 소득세 빼면 세후 현금 흐름. 이름하여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출제 가능성은 100%짜리인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는 아니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는 무슨 이득이다? 소득이득이다. 소득이득이란 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운영 영업을 통해서 매기간 발생되는 지대 임대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한다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 표시. 체크 표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처분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기간 말이라고 부릅니다. 뭐요? 기간 말. 이제 나와 이 부동산이 이별하는 시점입니다. 기간 말에
부동산을 뭐해서? 처분해서 딱 한 번만 생기는 수익이기 때문에 얘는 1년 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처분 시점에 생기는 수익. 이걸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매매 차익이라 그래요. 무슨 차익이요? 팔아먹었을 때 생기는 차익이니까 매매 차익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 차익. 누가? 세법 선생. 세법 선생은 이걸 갖다가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양도 차익은 일상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양도 차익. 근데 워낙 양도 소득세가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양도 차익이라는 말이 좀 익숙해서 그렇지만, 원래는 뭐 법률 용어로 쓰지 않고 매매 차익이 얼마인데 시세 차익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세법세는 이걸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매각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총 한 7단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암기시켜서 이해시켜서 시험장에 들여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들으세요. 그냥 부동산 팔아먹은 가격을 매도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도 경비를 뺍니다. 그럼 순매도 가격이 나와요. 미상한 저당 자금을 빼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자본이득세. 이 자본이득세가 그 유명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 구했으면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 순미 세자세 그래요. 매매 순미 세자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나중에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이라는 걸 구할 거거든. 세후 현금 흐름 구하는데 그 세후 현금 흐름이 소득 이득이라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걸 구할 거거든요. 그게 자본 이득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한 문장 요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이득이란부터 출발합니다. 소득 이득 인컴 게인즈란 보유기간 부동산 운영 영업을 통해서 매기간 발생하는 지대 임대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산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본이득이란 인컴 게인, 캐피털 게인즈란 기간 말 부동산 처분 시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매매 양도 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매각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산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투자를 통해서는 무슨 이득과 무슨 이득을 얻어요? 그러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얻어요 하시면 돼요. 근데 투기를 통해서는 무슨 이득을 얻습니까? 그러면 소득 이득은 못 얻고 자본 이득만의 향유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꼭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앞에서 토지의 특성,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면 한번 여기서 그 중에 한 개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는 투기와는 다르게 부동산을 뭐해서? 취득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처분합니까? 그럼 운영을 통한 무슨 이득과 소득 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토지의 특성 무슨 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투자에서는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는데 요것은 영속성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 공부하면서 영속성이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시험장 들어갈 때가 임박한 거예요. 바로 들어가셔. 아시겠어요? 시험장 들어갈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른 파트 공부하다가 갑자기 앞에 게 기억이 나고 앞에 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뒤에 게 기억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내가 실력이 많이 올라왔구나, 시험장 들어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속성이 뭐냐면 수명이 길다는 뜻이잖아요. 길다는 뜻이잖아요. 자, 투기는 투자에 비해서 기간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지. 아니, 취득하고 운영은 하지 않고 처분하기 때문에 투기는 투자에 비해서 단기간이 소요가 되고, 단기간이. 투자는 투기에 비해서 뭐를 하고 취득을 하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뭐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처분되기 때문에 투기에 비해서 장기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는 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다와 관계되는 토지의 특성은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아니죠. 각기 다르다, 개별성 아니죠. 증가될 수 없다, 부증성 전혀 관계없죠. 길다, 영속성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의 향유가 모두 가능한 이유는 토지의 특성 뭡니까? 그러면 영속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투자의 장점의 이 표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무슨 효과가 있는데?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지렛대라는 것은 이제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를 썼을 때? 부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지렛대 효과를 공부하지 마시고, 지렛대 효과에서는 항상 뭐를 구하게 되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걸 구하게 돼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우리는 줄여서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일로 한번 나보실래요? 잠깐 일로 한번 나보세요. 지렛대효과에 보니까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보입니까? 근데 지분 수익률 어떻게 구하냐면 무슨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무슨 소득에서? 순영업 소득에서 뭐를 빼주면? 이자 지급액을 빼주면 이게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요. 요 가운데다가 플러스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돼요. 뭐를 반영해 줘야 된다고요? 상승분.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무슨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이 기본값이고 가운데 상승분이 있으면 상승분을 뭐 해준다? 반영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지 말고 보지 마요. 요거 한번 봐요. 요거. 혹시 여러분들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을 누가 여러분들한테 묻거든. 남들 문제 구경할 때 자 따라해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시계 방향 알죠? 시계 방향. 자, 내 돈, 수익, 이자. 이것도 한 바퀴 돌리면 돼요. 내 돈, 수익, 이자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를 준다고 했으니까? 상승분을 준다고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면서 상승분 박으면 돼요. 그래서 요 구조입니다. 잘 들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좀 이상한데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요게 타이밍상 이번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그래서 지렛대효과 다 집어치우고 저랑 한 문제를 갖다가 통으로 한 문제를 통으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갈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셨어요? 예제 1번. 이거 여러분들 예제 1번에다가 오늘 계산기 가져오셨죠? 좋아요. 좋아. 계산기 가져오신 분들은 계산기 설정할 때 계산기 설정이 전부 다 왼쪽으로 다가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제일 왼쪽에는 이렇게 혹시 설정하는 계산기라면 업이 돼 있어야 돼. 업.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설정도 F가 돼 있어야 돼. F. 다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계산기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가서 손 들고 계세요. 에? 뒤에 가서 손 들고 의자 하나 들고 손 들고 이렇게 있어. 응? 쉬는 시간에 손바닥 2대 맞고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시간 보세요.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했고 33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이 언제죠? 36회. 타이밍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문제구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잠깐만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세요.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암산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큰 건 아니야. 자, 3%, 4%, 5%를 갖다가 저랑 한번 암산해 봅시다. 3%, 4%, 5%를 암산 한번 해봅시다. 먼저 금액 1억 드리겠습니다. 1억. 1억의 3%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암산을 합니다. 1억의 3%를 계산하지 말고요. 1억의 30%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1억의 30%가 얼마지? 3천만 원이지. 그 결과값에서 0 하나 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결과값에서 0 하나 뺀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30%가 아니라 뭐니까? 3%니까. 1억의 3% 얼마? 3천에서 0 하나 빼면 30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억의 4%는 40%. 4천만 원을 계산한다면 0 하나 빼면 얼마요? 400. 근데 우리 개론에 이 5%가 진짜 많이 나와요. 5%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5%는요. 50%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에서 0 하나 빼면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절반 하고 0 하나 빼면 돼요. 뭐요? 절반 0 하나 빼면 됩니다. 1억의 절반 5천 0 하나 빼면 500. 아니 이게 무슨 암산 강의할 만큼 급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가 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8,400만 원. 8,400만 원에 5%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8,000 암산으로. 아시겠어요? 8,400 절반이 얼마지? 4천. 그렇게 어려워요? 8,400의 절반이 그렇게 어렵냐고. 8,400의 절반은 4,200. 0 하나 빼면 420. 그러니까 8,400의 5%는 4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야, 너 천재인데? 그런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5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뺐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 놀란다니까. 이번에는 우리 최근에
그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거의 10억 정도 돼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딱 10억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10억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10억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 수험생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10억에 3% 하면 계산을 못 한다니까. 10억에 3%를 갖다가 왜 말을 못해? 10억에 3%를 10억에 3%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억에 30%가 얼마지? 3억이지. 0 하나 빼면 3천. 그 10억에 3%는 3천만 원입니다. 10억에 4%는 4천만 원이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5%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10억 절반 5억 0 하나 빼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2억 한번 해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나도 힘드네 이런 거 하기가. 2억에 30%는 6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2억에 30% 6천만 원 아닙니까? 0 하나 빼면 600입니다. 오케이? 2억에 40%는 8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0 하나 빼면 얼마? 800. 마지막입니다. 2억의 절반은 얼마인데? 1억인데 0 하나 빼면 얼마?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특히 5%는요. 절반 한 다음에 0 하나 빼준다라는 느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송할 건 없지. 출지원들이 그랬으니까 지방보생. 갑시다. 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이걸 2억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2만만 원 하면 안 돼. 걱정돼서 그래 내가. 어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이거 2만만 원짜리네 그러고 그런 단위가 없어. 근데 이걸 정말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익숙하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정말 수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시로.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돈을 못 잃는다니까. 아니 돈을 못 잃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 문제를 풀겠어요. 돈도 못 잃는데. 돈을 못 잃는데 무슨 계산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얼마? 2억 요거. 이건 그냥 읽으면 돼. 700.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동산 학개론 배우신 분들은요. 최근 자기자본 수익률 관한 문제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두 개 물어요. 타인자본 몇 프로 썼을 때 기억. 또 타인자본 안 썼을 때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자기자본 수익률 한 개 구하게 안 내고 두 개 구하게 내요. 두 개 구하게. 지금은 계산 문제 풀지 마요. 제가 하란 대로 하고 시간 아무리 많이 써도 좋으니까 여기다가 자기 푼 시간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기 위한 어떤 힌트도 문제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유지입니다. 원본 유지. 가자. 이런 문제 시험에 뜨면 그냥 기계적으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나는 머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머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딱 가운데 정도에다가 이렇게 지분부채라고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놓는다? 지분부채. 딱 써놓고 출발합니다. 부동산 얼마짜리인데? 2억짜리. 뒤에 걸 먼저 할게요.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 지분 얼마 들어가야 돼? 2억 다 들어가야지 뭐. 맞죠? 부채는? 빵원.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타인자본을 몇 프로 활용한다? 40% 활용한다. 40%. 아니 그러면 얼마짜리 부동산인데? 2억짜리 부동산에서 40%면 2사 8천. 8천이 부채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집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 2천. 이걸 써놓는 게 결국에는 가장 빠르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여기 지분 얼마, 부채 얼마를 딱 가운데 위치시켜가지고 지분 얼마, 부채 얼마, 지분 얼마, 부채 얼마 하고 푸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40초, 50초 만에 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하는 대로 해주시고 지금부터 기억 말고 니은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말고 니은부터. 자, 출발합니다. 가자. 자,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한 번 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마지막으로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남들 문제 구경할 때 밑에 내 돈 박습니다. 내 돈 얼마? 써놨잖아 저기. 내 돈 얼마? 2억. 맞아요? 수익은 얼마? 700. 700만 원. 이자는 안 빼. 이자 왜 안 빼? 빌린 돈이 없어. 그럼 뭐만 박으면 되는데? 상승분 박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암산 실력이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인데? 3%인데 우리가 이러려고 연습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려고. 2억에 3%를 못 찍더라고. 10억 나오니까 환장하더라고. 10억에 3%? 이제 그만할래. 여기까지가 끝이야 나는. 그러면서 그만하더라고. 2억에 3%, 2억에 30%가 6천만 원이거든요. 2억에 3%는요 6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300만 원이거든. 1,300만 원을 다 쳐보세요. 1,300만 원 나누기 2억는 1,300만 원 나누기 2억는 계속 차이 늘어요. 1,300만 원 나누기 2억는
치니까 계산기에 0.065가 떠요? 떠요? 그때 뭐로 구하래요? 퍼센테이지로 구하래요. 그러면 몇 프로가 되냐면 6.5%가 됩니다. 몇 프로요? 6.5%. 기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이 문제의 꽃입니다. 꽃. 자, 가자. 자기 자본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한 번 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자, 보면서 대답하세요. 내 돈 얼마? 1억 2천. 맞아요? 내 돈 수익은 얼마? 아까 700만 원. 아까 상승분은 아까 했었잖아. 그지? 상승분은 얼마? 600.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이자 빼줘야 돼요. 근데 이자가 보세요. 이자율이 몇 프로다? 5%다. 자, 잘 들어봐요. 빌린 돈이 얼마인데? 8천인데 그것에 5%를 이자로 낸다고. 근데 5%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5%. 여기서 이제 8천만 원에 5% 계산 못 해가지고 이 문제를 틀리면 우리가 이 공부를 1년 할 건데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 8천의 절반. 그렇게 어렵진 않지. 다시 8천의 절반. 4천. 0 하나 빼면 400. 400 빼주면 돼요. 400만 원.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게 1300이었잖아. 그지? 1300에서 400을 빼니까 900입니다. 계산기 꺼내서 900만 원을 다 눌러봐요. 900만 원 나누기 1억 2천. 900만 원 나누기 1억 2천는 900만 원 나누기 1억 2천는 때리면 계산기에 0.075가 될 겁니다. 떴어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몇 퍼? 7.5%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앞에다가 문제 푼 시간을 갖다가 1번 써놓고 문제 푼 시간을 갖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문제를 1분 30초 만에 풀었다. 1분 30초 만에 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쌤, 나는 2분 걸릴 것 같은데 2분 쓰셔요. 2분이라. 근데 대신에 흔적은 남겨두셔야 돼.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맞추셔야 돼. 0.075, 0.065가 떠서 7.5%, 6.5%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답을 정확하게 맞추신 시간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시간이 딱 앞에 있잖아요. 사람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이거. 근데 딱 시간이 앞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아씨, 이거 한번 20초만 줄여볼까? 10초만 줄여볼까? 이런 게 생겨요. 진짜 생겨요. 평균적으로는 생겨요.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생겨요. 그래서 이 기록을 막 단축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나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문제는 40초 안에 풀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부동산학 결혼 배우신 분들이 왜 계산 문제를 잘 푸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풀어야 될 계산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계산 문제를 완벽히 구분해냅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딱 건드릴 문제 딱 건드리고 아무리 시간을 줄여도 1분이 넘는 문제는 시험장 가서 안 건드리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푸세요. 이 문제는 풀지 마세요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게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30초 만에 푼다니까.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해가지고 막 푼다니 30초 만에. 어떤 분들은 1분 정도 걸리는 분도 계시고 2분 걸리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귀해요. 아무튼 자기가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시고요. 다른 문제는 풀지 말고 오직 1번만. 예제 1번만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제 1번은 뭘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인데 딱 가운데다가 내 돈하고 남의 돈을 먼저 설정하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타인 자본을 40% 썼을 때 지분 부채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지분 부채를 갖다가 써놓으신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인데 두 번째 경우에는 이자를 뺄 게 없으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단순하고요. 첫 번째 경우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 두드릴 때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계산기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리면요, 옆에서 봤을 때 엄청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중개업자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안 보고 우리 와이프 안 보고 두드립니다. 안 보고 두드립니다. 내가 그 모습에 반했지. 계산기를 안 보고 막 두드리더라고.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 계산기 안 보고 막 두드리면요 엄청 멋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보고 두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안 보고 두드리지 마시고 보고 두드리는데 어쨌든 계산기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는 연습을 꼭 하시면요 엄청 전문직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손님들이 놀란다니까. 아니 어떻게 소장님 보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어차피 한 달 동안 할 일도 없거든. 왜 한 달 동안 할 일이 없어요?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요.
한 달 뒤 합격자 발표가 나기 때문에 할 일도 없다고. 그때 안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어 우리. 아시겠죠? 지금은 열심히 보시면서 두드려 두시고 자기자본 승률 관한 공식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페이지 142로 갑니다. 142.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으로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제가 그 암산하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뭐를 알려드린다고요? 암산하는 방법.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이게 둘 다 뭐죠 이게? 둘 다 퍼센트죠. 둘 다 퍼센트인데 암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다고. 20%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인지 암산 되십니까 혹시? 50%에다가 9% 곱하면 얼마 되는지 암산 되십니까? 40%에 30%에 13% 곱하면 얼마 되는지 대충 암산 되십니까? 암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어요. 항상 숫자는 작은 숫자 기준이에요. 무슨 숫자 기준? 작은 숫자. 지금 퍼센트 암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네, 가자. 그 4의 절반이 얼마지? 2지. 근데 내가 지금 곱하는 퍼센트가 50%보다 높은 숫자예요, 낮은 숫자예요. 낮은 숫자니까 최대값이 얼마고 2고 2보다 숫자가 결과값이 덜 나와야 돼. 조용합니다. 자, 일로 와봐요. 요 13의 절반이 얼마지? 6.5지. 야, 여러분들 이거 대답 못하면 나 걔랑 계산 문제 하기 좀 힘들다 앞으로. 좀 그렇다. 13의 절반이 얼마예요? 그랬을 때 글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저랑 강의를 계속해 나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13의 절반이 얼마지? 6.5. 그럼 여기 곱하는 숫자가 몇 프로지? 30%. 50%를 곱하는 게 아니고 30%를 곱하지 6.5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자. 4의 절반은 2인데 2보다 숫자가 덜 나와야 돼. 대답하세요. 4이 0.8 해야 돼. 이게 곱했을 때 숫자가 0.8이 돼야 된다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4의 절반 값이 얼마인데? 2인데 내가 곱하는 숫자가 50% 미만의 숫자잖아, 그지? 그럼 2보다 숫자가 더 나와야 돼, 덜 나와야 돼? 덜 나와야 돼. 그럼 4, 2 0.8 해야 된다니까. 8이 나올 수가 없지. 최대값이 2인데 이런 깝깝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깝깝 죽을 것 같네. 자, 잠깐만요. 죽을 것 같아. 자, 4의 절반 값이 2잖아. 2보다 적은 숫자를 얘기하라고. 2보다 적은 숫자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2보다 적은 숫자를 얘기하라고. 4, 2 정신 차렸네 이제. 이번에는 13의 절반이 6.5잖아, 그지? 6.5보다 숫자가 덜 나와야 돼. 6.5. 6.5를 넘을 수가 없어. 왜냐면 13에다가 100%를 곱해야 13이야. 13에서 50%보다 적은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6.5보다 덜 나와야 돼. 이거는 좀 암산이 필요하겠다. 1, 1하고 3, 3은 9가 돼야 됩니다. 이건 얼마요? 3.9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뭐 절반값이니까 요건 얼마가 됩니까? 4.5가 됩니다. 요걸 더하시면 요거 기대 중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연습 되신 분들만 일로 들어오세요. 연습 안 되신 분들은 괜히 들어오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요. 자, 2%, 6%, 8%. 다시 2%, 6%, 8%에다가 우리 30%, 40%, 20% 한번 곱해보고요. 여기다가는 60%, 80%, 70% 한번 곱해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해요? 암산으로. 어떻게 해요? 암산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여기다가 이거 세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숫자 너무 적다 이거. 이거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4쯤은 키우자. 4. 자, 이쯤은 돼야 되겠다. 절반 값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절반 값이 얼마? 2, 3, 4. 그러니까 2, 3, 4가 절반 값이야. 근데 내가 곱하는 퍼센테이지가 50%보다 숫자가 커. 적지? 그러면 얘 결과값은요. 뭐보다? 2보다, 3보다, 4보다는 작을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가자. 4, 3. 1.2 하는 겁니다. 방금 누가 12 한 것 같은데? 내가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2보다 3보다 4보다 큰 숫자를 지금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다시 가자. 4, 3 1.2 이렇게 하는 거야. 6, 4
잘 참았어. 오케이. 8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는, 자, 또,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내가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2와 3과 4보다 이제 살짝 더 나와야 돼. 2가 최소값이야. 3이 최소값이고, 4가 최소값이라니까, 걔보다 살짝 더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가자. 46에 2.4예요. 2.4가 답이에요. 68에 아주 좋아요. 87에 5.6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곱하는 퍼센테이지가 50% 미만의 숫자를 곱할 때는요, 요 숫자의 절반값보다 적은 값이 나와야 되고요, 50%보다 많은 퍼센테이지를 곱할 때는요, 요 숫자의 결과값보다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셔서는요, 요거 세 개를 더해서 결과값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더해볼게요. 1하고 2하고 또 1을 더하면 보자, 이게 4, 4가 되고 1 올라가고 5.2가 되거든. 이게 얼마요? 5.2. 요것도 한번 해보자. 아씨, 9, 11, 11에다가 1 올라가고 12가 되고 여기 12.8인가? 12.8이 됩니다. 오케이? 요건 얼마가 되고? 5.2가 되고, 이건 얼마? 12.8. 요 계산값을 갖다가 한 번에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다른 얘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퍼센트 2개 곱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퍼센트를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합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를 곱할 일이 많다고. 근데 요걸 갖다가 계산기 입력할 때는 숫자 곱하기 숫자 퍼 해서 앞에는 퍼센트를 안 때려줘요. 뒤에만 퍼센트를 때려줘요. 그리고 뭐를 안 누르냐면 퍼센트는요, 너는 안 눌러요. 그럼 퍼센트만 눌러도 지가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기 손대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지 저한테 얘기해봐. 시작. 4 곱하기 30% 때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또 6 곱하기 40%. 좋아요. 또 8 곱하기 20%. 여기로 가자. 시작. 4 곱하기 60%, 6 곱하기 80%, 8 곱하기 70%. 이제 계산기 꺼내요. 계산기 꺼내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꺼냈으면 AC를 눌러요. on AC. AC 눌렀어요? AC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AC는 all clear의 줄임말이에요. all clear. 다 지워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AC 뭔지 몰라요? AC는 all clear의 줄임말입니다. all clear 하고, 자, 계산기 입력합니다. 4 곱하기 30%. 계산기 얼마 떠 있어요? 1점이 떠 있어요? 1점이 위에다 쳐야 돼. 1점이 떠 있지? 4 곱하기 30% 때리고 1점이 떠 있지? 그 위에다 쳐야 돼. 1점이 지금 적혀 있잖아. 그 위에다가 6 곱하기 40%. 계산기 얼마 떠요? 2.4 떠 있어요? 그 위에다 쳐야 돼. 그 위에다. 지금 2.4 떠 있는 위에다가 8 곱하기 20%. 얼마 떠 있어요? 1.6 떠 있어요? 떠 있으면 거기다가 GT를 눌러봐요. GT 눌렀어요? 누르니까 계산기 얼마 떠요? 5.2가 떠요? 그러면 계산기에서 5.1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 AC 4 곱하기 30%, 6 곱하기 40%, 8 곱하기 20%, GT 하면요, 계산기 지가 알아서 요 연산값, 요 값을 그랜드 토탈 해줍니다. 그랜드 토탈. 앞에 걸 전부 다 더해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GT예요. 뭐라고요? GT라고요. 자, 그럼 요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잠깐만. 요 문제는 계산기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AC를 또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AC를 안 누르면 5.2까지 더해줘요. 앞에 거는 단절을 얘기하는 게 AC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말로 한번 얘기해 보자. 시작. AC 4 곱하기 60%, 6 곱하기 80%, 8 곱하기 70% GT 누르면 지가 알아서 12.8을 계산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할 건데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한번. 제가 아직까지 저한테 기대수익률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확률하고 수익률을 막 곱한 다음에 더하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합니다. 시작. AC부터 시작. AC 20 곱하기 4%, 50 곱하기 9%, 30 곱하기 13% GT.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속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시간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계산기 여러분들 9.2%가 떠요? 9.2라는 숫자가 떠 있냐고. 그러면 이 문제 푸는데 만약에 걸리는 시간은 한 나중에 손만 좀 익숙해지면 10초 컷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계산기 누르는 방법 모를까 봐 내가 여기 써놨어. 여기 써놨어. 계산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20 곱하기 4%, 50 곱하기 9%, 30 곱하기 13%, GT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산 입력 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요 카시오 계산기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산이 좀 이상하더라고. GT도 좀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GT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시오 계산기 말고 다른 계산기를 사라고 했던 이유가 그렇고, 내가 분명히 GT 있는 계산기를 사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 계산기에 GT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막 나보고 있는 걸 사와, 있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GT가 있는 계산기를 사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산, 그 앞에 연산을 전부 다 더해주는 것을 그랜드 토탈 기능, GT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퍼센트 함상과 계산기 활용 팁, 오늘은 한 개만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렸고,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시면 나중에 GT 누를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남들 2분 걸리는데 막 혼자 40초 만에 다 풀고 다음 문제 풀고 그러면요,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